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어서 역시 우리 주변 속 유해 화학물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수병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길 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이제 생수병, 페트병에 담긴 이제 물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물을 싸고 다닐 때도 일단 그냥 평소에 저런 거 페트병 물 잔뜩 싸 놓고 그냥 그 하나씩 빼고 가져가면 되니까 편리하긴 해요, 정말 또 편리하고. 그래서 또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만약에 저 페트병, 이런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유리병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판매자도 부담스럽죠. 판매자도 왜 부담스러우냐면 뭐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참 옮기는 과정에 깨질 수도 있고 보관하는 문제에서 정말 뭐 그런 깨질 문제가 아무튼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그다음 중요한 건 무겁죠. 그러니까 판매자도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플라스틱 병, 특히 이제 페트병에 담긴 물이 현재 널리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요새 큰 이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바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미국 뉴욕 주립대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페트병 생수야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마시니까 이제 궁금했던 거죠. 9개 국가, 11개 브랜드, 총 생수 259병을 조사합니다. 그 안에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까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했더니 93%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됩니다. 93%라는 얘기는 뭐 거의 다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콕 집어서 뭐라고 했냐면 특정 브랜드 네슬레 퓨어 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특정 그런 그 생수병 회사에서는 생수 회사에서는 무려 1리터당 10,00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관찰이 돼서 이제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게 너무 전 세계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입장문을 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훈훈하게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라고 했냐면 현재 수준에서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좀 여지를 남깁니다. 뭐라 남기냐면 하지만 나노플라스틱, 여기서 나노플라스틱이 뭐냐면 보통 1 마이크로미터 미만, 1 마이크로미터가 1000 나노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어떤 그런 나노플라스틱은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뭐죠? 몸에 흡수가 되는지, 흡수가 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당시 몇 년 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당시 우리나라도 입장문에서 여러분들 너무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훈훈하게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냥 훈훈하게 넘어갔어요. 그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됩니다. 2022년 3월에 네덜란드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경로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세계보건기구는 흡수가 안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이즈가 큰 걸 먹게 되니까 흡수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우리 사람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관찰이 안 되는 것일까? 정말 또는 진짜 관찰이 될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실제 네덜란드 성인 22명을 분석을 하는데 사람의 피를 뽑아서 과연 이 피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를 이제 조사했어요.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22명을 실험했는데 무려 17명의 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겁니다. 관찰된 미세 플라스틱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플라스틱 있죠. 사용하는 플라스틱. 아까 말씀 페트병, PET, 그 다음에 PE, 폴리에틸렌. 이것도 정말 비닐이든 뭐 플라스틱 그릇이는 뭐 다양히 많이 쓰거든요. 또는 스타일렌 계열의 플라스틱, 그러니까 PS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PS, 폴리스타이렌 플라스틱. 이 PS는 어디 많이 쓰냐면요. 일회용 커피 뚜껑 있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도시락 용기 있잖아요. 만두 담을 때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들. 그런 PS 플라스틱이 우리 피 속에서 관찰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아니 분명히 흡수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흡수가 돼서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여지를 남겨놓었던 거 있죠.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보다 작은 거는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흡수가 됐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액에서 관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관찰됐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것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독성 결과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걸 하나 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아까 나온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한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아마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방송에서 이제 어떤 특정 연구진들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생수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될까라고 했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생수병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세 플라스틱이 다 관찰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뭐 제품명까지 공개는 안 됐었고요. 근데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에 나온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페트 생수병에서는 도대체 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관찰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뭐 명확하게 지금 나온 거 아마 기사 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명확하게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페트병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일까요? 처음부터 그 모양으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어떤 이게 사출 성형을 해요. 사출 성형 한번 하고 그걸 다시 고압에서 불로우 성형, 말 그대로 뭔가를 불어넣어요. 막 이렇게 불어넣어요. 틀에다 놓고 강하게 이제 기체를 불어넣으면 딱 틀에 맞춰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과 불로우 성형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성형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과학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분을 미세하게 머금고 있어요. 페트라는 PET라는 소재가 미세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 가수분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한마디로 그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눈에는 안 보여요.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쫙 물이 담겨져요. 그럼 끊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직이. 그럼 그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 생수병에서 실험을 해보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과량 검출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가수분해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유라면 아니 그럼 수분을 머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분을 머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별도의 이제 건조 과정을 엄청 거친 다음에 바로 즉석에서 성형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비용입니다. 예, 그게 쉬운 비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용이 높게 들어가고요. 그럼 결국 여러분 제품 가격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또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게 또 서민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어떤 지침을 당장 마련을 못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물을 탁 담았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면 그거 일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세요. 담았을 때 미세 플라스틱 나오면 그걸 일단 버리고 다시 물 담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버린 건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버리면 역시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바다로 흘러가면 그게 어디로 돌아올까요? 바다에만 머물까요? 아니겠죠. 지금 수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다시 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면서 중금속 흡착도 잘하거든요. 그걸 다시 어류가 먹게 되면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바다에 그러니까 바로 하수구에 버리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같은 과학자나
어떤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것들 이제 해결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트 생수병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여러분 텀블러 하나 사세요. 사셔서 외출하실 때 그거 가급적 하나씩 갖고 나가시고요. 그걸로 이제 드시기 바라고요.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 떨어졌을 때는 불가피할 때는 드셔야겠죠. 저도 당연히 없을 때는 당연히 페트 생수병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노출을 최소화하자.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넘어가면요. 자꾸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뜨고 있는 요즘 핫한 플라스틱이 뭐냐면 바로 PLA. 전체 이름은 폴리락틱 액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줄여서 PL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LA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양한 제품들 보면 홍보 광고 영상 보면 문구 중에 뭐 옥수수로부터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세 플라스틱 나와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걸 이제 많이 문구를 보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써요. 이 PLA라고 하는 게. 그럼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럼 진짜 옥수수로부터 만든 건 사실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옥수수로부터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까? 이런 질문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포도당을 수출해요. 그걸 다 이렇게 발효하게 되면 이제 젖산, 락틱 액시드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플라스틱, 폴리락틱 액시드라고 하는 플라스틱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로부터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위 광고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생산자나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너무 좋죠. 옥수수로부터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심하거든요. 그리고 왠지 뭐 또 잘 썩는다고 뭐 하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잠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친환경 소재가 맞는지, 정말 땅에다 묻으면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과연 썩으려면, 생분해되려면 그냥 썩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온도가 58도가 넘어야 됩니다. 58도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수분이 70도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게다가 특정 미생물도 풀어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90% 이상은 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분해되니까 생분해는 맞죠? 생분해성 고분 땅에 묻었을 때 분해는 가능하니까 생분해성 고분자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분해 조건이 몇 도라고요? 온도는 58도 이상, 58도 이상, 수분은 70% 이상. 이게 쉬운 조건인가요, 여러분들? 쉬운 조건이 아니죠. 진짜 이거대로 하려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평소에 버리실 때, 플라스틱이라는 거 버리실 때 분리수거를 생분해성 플라스틱만 따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 분리수거 별도로 분리하십니까? 플라스틱 하면요, 플라스틱만 하잖아요. 페트병 정도만 따로 하지만 별도로 하지만 PLA라고 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따로 했다 가정해 볼게요. 따로 가정에 분리수거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업체는 아까 말한 온도 58도, 수분 70도가 되는 토양을 찾아요. 땅을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 그걸 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안 그래도 뭐 땅이 부족하고 뭐 해서 뭐 아파트 지을 데도 없다, 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나라에서 저런 시설을 따로 땅을 갖춘다? 확보한다? 불가능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안 할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묻을 땅조차 없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자, 땅을 찾아도 온도 58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58도는 어떻게 만들죠? 당연히 뭔가 태워야 되겠죠? 아니면 전기를 이용하든가. 전기는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들? 석탄화발전소 돌리게 되면 그것도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오잖아요.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냐 이거죠. 이러니까 환경부가 그때서 깨달음을 얻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구나. 그래서 친환경을 취소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친환경이라 인증해줘가지고 만들었던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PLA 업체라고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 이걸 생산한 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시 유예를 해줍니다. 유예. 왜? 그 업체도 다 망하게 생긴 거야, 일시에. 그러니까 그냥 유예를 해준 겁니다. 친환경 인증 취소하겠다는 걸 유예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편의점 가면 막 생분해성 비닐이라고 여러분들 담아서 줘요. 그럼 여기 보면 생분해성 비닐이 적혀 있으니까 마음 편해지죠. 난 왠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닐 여러분들 분리수거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별도로 일반 비닐에 섞어서 버리시잖아요.
실제 그거 생분해 조건에 노출시키지도 않고요. 그냥 일반 비닐처럼 관리해 버립니다. 오히려 다른 비닐이나 다른 플라스틱 그 재활용을 방해해요, 얘가 오히려. 아무튼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런 지금 넌센스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어찌됐든 오늘 안전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럼 저런 PLA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런 뜨거운 물에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이거 옥수수로부터 만든 거니까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고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 PLA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또 역시 오래 걸립니다. 들어오자마자 샥 분해돼서 변으로 배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수개월 막 몇 주에서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시간이 걸쳐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까 사이즈가 작은 건 우리 몸을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흡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게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독성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론은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PLA 마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될 조건, 그러니까 뜨거운 거에 노출하는 거, 그러니까 찬 거에 노출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용 방법을 꼭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죠.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암이죠. 2위하고 3위는 뭐죠, 여러분들? 2위하고 3위가 다 그 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2위, 3위죠. 4위가 이제 교통사고라고 알려져 있고 5위가 이제 당뇨병인데요. 근데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사망을 하지만 당뇨병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위험하다고 들으셨죠? 바로 합병증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한 다른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뭐 암이든 혈관 질환이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당뇨병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종합검진하면 당 수치 검사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다른 질병 유발하니까.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정말 모든 이들이 학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요, 65세 이상만 돼도 뭐 30%가 다 달할 정도로 또 당뇨병까지 진단 안 받더라도 이제 당 수치가 평소에 높게 나온 숫자까지 하면 뭐 실제로 65세 이상 되면 뭐 40% 육박한다 뭐 이런 자료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당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료진이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당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설탕 섭취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서 인공감미료를 이걸로 평소에 간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막 진단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정도는 따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한 이제 인공감미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공감미료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도 너무 많고 또 비만 환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주범이 이제 이런 당이다. 당이기 때문에 이런 뭐 밀가루든 뭐 설탕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결국 이런 단맛, 자꾸 그런 걸 먹는 거 우리 단맛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한 어떤 대체제들, 인공감미료라든지 다른 이런 대체물들이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그런 제품이 잘 팔리고요. 무슨 뭐 콜라라고 하면 뭐 콜라 무슨 뭐 콜라 제로 뭐 이런 거 많죠. 뭐 무가당 주스라든지 또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요즘 제로 음료도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뭐 인공감미료들 뭐 대표적인 게 뭐 설탕에 대체하기 위해 나온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이었죠. 참고로 뭐 설탕 200배 단맛이 나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아세설팜 칼륨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감미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로 실험해보면 칼로리는 낮게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럴 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안 돼요. 흡수도 잘 안 돼서 그냥 거의 배출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먹으면 우리는 뭔가 뭐 비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내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뭔가 위안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구 결과들이 계속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인공감미료도 이제 종류별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과한 섭취가 됐을 때는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근거가 뭐냐면 미국 FDA 입장을 이제 근거로 해요. 미국 FDA 입장은 뭐냐면요. 특히 미국은 워낙 비만 환자나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각 종류별로 기준치를 정해 놓을 테니 이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성파들은 이제 그걸 보고 그 FDA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보니까 일반적인 캔 음료로 해보니까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콜라캔이라면 콜라캔 뭐 18캔, 뭐 16캔 이상 먹어야 된다. 아니, 암만 콜라 중독자여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냐. 많이 먹어봐야 3, 4캔인데 한마디로 이건 위험성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찬성파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괜찮다는 입장의 근거는 뭐냐면 다 단일 독성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일 독성. 그래서 인공감미 하나만 그 동물한테 왕창 먹여봐요. 그래서 독성 나타나는 기준을 가지고 인간한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복합 독성 연구 결과는 충분히 안 됐습니다. 충분히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살팜 칼륨이면 다른 우리가 그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랑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유해 물질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합 독성 연구는 충분히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한 섭취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과연 저런 걸 먹으면 과연 다이어트나 뭐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연구한 연구 논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효과가 없더라. 아니, 설탕 대신 저런 걸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효과가 없더라 이거죠. 저도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요. 저도 안 그래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 또 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제로 음료라고 해서 저런 것들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저런 단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단맛은 뇌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 단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식습관이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저런 단맛을 먹는데 그럼 당연히 평소에 다른 반부를 먹을 때도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 식습관이 좋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딱히 다이어트 효과도 없고 딱히 어떤 뭐 질병 개선 효과도 없고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는 오히려 당뇨 위험이 높아지더라. 저런 거 즐겨 먹으니까 당뇨 위험이 더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식습관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딱 단순합니다. 단맛에 길들여지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되냐. 먹는 게 하나의 즐거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결론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답은 소식입니다. 오키나 장수 분들만 봐도 그렇고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무조건 유해 물질의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식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도 이제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소식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많은 중론은 뭐냐면 전문가들의 중론은 배가 찼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것. 이걸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 보면 막 배부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놓지 말고 배부른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놓는 거죠. 그게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 한번 제 말을 참고로 하셔서 식습관 한번 개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드 치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치킨은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뭔가 중요한 축구 경기라든지 중요한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뭐 치킨 시켜서 많이 먹기도 하죠. 실제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그 치킨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보다 대한민국의 치킨집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이 드시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튀긴 음식이니까 뭐 좀 안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질문 주시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드 치킨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감자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감자칩에서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다른 미국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감자칩에서 유해한 물질이 관찰된 거예요. 유해한 물질이.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면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뭐 그럴 리 없다. 뭐 실험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나오니까 유해 물질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것이 저감되도록 하겠다. 최대한 안 나오게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저감 조치를 취한 그런 제품들이 뭐 출시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저런 그 감자칩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왜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그런 단당류들이
만났을 때 이제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특정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자칩은 120도 이상에 튀기니까 그러니까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자칩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경 썼던 건데 그럼 아크릴 아마이드가 뭐냐?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르면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2A 등급이에요.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높은 게 1군 물질이고요. 1군이고요. 그 다음 바로 밑이 2A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동물한테 왕창 먹여보면 확실하게 암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2A 등급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뉴런이라고 하는데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거든요. 근데 그 뉴런에까지 독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크릴아마이드는 당연히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유해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자칩 회사에서 이걸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20도 이상이 노출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노출할수록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감자칩 회사에서는 최단 온도를 낮춰서 그 튀기는 시간을 되게 짧게 가져가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감자칩에서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거의 뭐 1ppm 미만? 그래서 굉장히 극미량이 관찰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서 거의 뭐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근데 뭐 감자튀김, 예, 여기서도 예,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튀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프라이드 치킨으로 넘어가게 되면 프라이드 치킨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뭐 감자칩이나 감자튀김 뭐 이런 거에서 감자 기반으로 한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굉장히 적은 양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적은 양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나온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아크릴 아마이드만 놓고 봤을 때 뭐 위험성을 논하기는 뭐 힘든 수준이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프라이드 치킨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튀길 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생성물들 중에 아크릴 아마이드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의학계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막 10계명, 5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10계명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식습관 중에서 튀긴 음식 자제하기. 이런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 튀긴 음식을 자제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고온이라는 거는 이제 120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120도는 뭐 200도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화학 물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분해되는 건 기본이고 분해되면서 또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의 독성들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게 아크릴 아마이드 뿐인 것 뿐이고요. 다양한 어떤 또 기름을 기반한 음식이라면 기름이 또 산화도 굉장히 빨리 됩니다. 높은 온도에 노출시켜서 산화도 많이 돼요. 그런 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노화를 촉진한다고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튀긴 음식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갈한 음식, 고기를 먹더라도 굽는 것보다는 역시 또 삶아서 드시는 것들. 그렇게 하게 되면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키나 장수촌도 건강의 비결이 별게 없었죠. 항상 정갈한 음식, 항상 삶은 음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한 5개 정도 추리면 그중에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실리콘 제품입니다. 집에서 실리콘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뭐 실리콘 관련 뚜껑이라든지 컵, 용기, 또 다양한 주방 용품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개라고 하죠. 음식 할 때 뒤집개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여기 끝에는 이제 보통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거 제품 이거 플라스틱인데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의할 건 없는지 살펴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실리콘이라고 말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모래가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냥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시는 거는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이라고 하는 일명 PDMS라고 불리우는 그런 플라스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PDMS는 안전한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막 뜨거운 거에 노출됐어요. 아니 뭐 기름 성분에 노출됐어요. 근데 음식을 담았는데 음식의 산도가 되게 높아요.
또는 음식을 담았는데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만약 그렇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열, 기름, 산성, 염분 네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플라스틱이니까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유해한 게 나올까요? 예, 다행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실험도 해봤고요. 예, 전 나오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은 용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정말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실리콘 소재로 만든 컵인데요. 저런 컵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어떤 실험했냐면 당연히 썼으면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세제를 이용해서 닦은 다음에 물로 헹궜겠죠. 충분히 헹궜습니다. 자, 헹궜으면 다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실험했냐면 혹시 세제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용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불행하게도 세제가 용출이 됐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달랐지만 흠집이 많은 것일수록 그 용출된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실리콘 컵에다 음식을 담아 먹으면 여러분 거기다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면 그 세제도 같이 먹는 겁니다. 예, 세제도 같이 먹는 겁니다. 아니 세제는 뭐 저는 주방 세제 일종 세제 씁니다 이런 줄 많이 하시는데요. 일종의 과일 채소 세척용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짜 세척용이라는 뜻,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걸 마음껏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잔류 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그 흠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오래 사용해서 흠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표면적이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세제 흡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면 그냥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만 지나도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제를 쓰실 때 일반 저런 실리콘 용기 같은 경우는 좀 별도 세제로 세척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쓰는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뭐 구연산 등을 활용하신다든지 그런 걸로 별도로 실리콘 용기들만 별도로 세척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게 또 번거로우시다면 뭐 식기세척기 사용하셨다면 충분히 물을 진짜 그 단순히 일반 용기 하듯이 헹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뽀드득 소리가 정말 나을 때까지 충분하게 헹궈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런 거 실리콘 제품도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런 실리콘 컵이나 뭐 용기 뭐 이런 거 보면 일단 컵과 용기만 놓고 보면 거기다 200도가 넘는 걸 우리가 뭐 노출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시간 지나면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플라스틱 조직도 서서히 조직이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거기다 음식물 담거나 하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그냥 평생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교체 주기로 보시고요. 딱 봤을 때 흠집이 너무 눈에 띈다. 그러면 정말 미련 없이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위험성은 뭐든지 있어요. 이런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통조림 캔은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통조림 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통조림 캔 평소에 저는 안 사 먹습니다. 뭐 저희 아이한테도 먹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오해십니다. 통조림 캔 제품 피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만 해도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그럼 급식을 먹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급식을 반드시 먹겠죠? 그럼 급식의 그 재료들은 어디에 담아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통조림 캔에 담아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꽤 많습니다. 당장 식용유만 해도요, 여러분들 식용유에도 엄청난 그 드럼통 같은데 철제에 옮겨서 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통조림 제품 캔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외식을 한 번만 하셔도 거기 원재료들이 다 이런 통조림 캔에 보관해서 옮겨오는 게 배송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하면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럼 통조림 캔이 이슈가 되면 저거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통조림 캔을 다 없앱시다. 다 없앱시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통조림 캔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소중한 보관 기술입니다. 저게 많이 사라지게 되면 저걸 어떻게 보관합니까? 다 그럼 잘 썩는 것들은 다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해서 와야 되는데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게 다 전기세잖아요.
전기세면 그게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게다가 환경 오염시키는 전기를 많이 쓰면 다 환경 오염입니다. 결론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LNG 발전소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상승과 환경 오염을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캔은 어떻게 보면 소중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안 좋은 게 뭐 나온다던데요. 뭐 이러는데 그래도 끓이면 유해 물질이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끓이면 사라지나요? 라는 그 질문의 근원은 바로 퓨란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퓨란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은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게 실제로 왜 저런 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일단 그거 자체는 통조림캔에서 주로 이렇게 확인되는 건 맞아요. 거기서 다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독성이 있긴 있어요. 실제 높은 농도로 노출된 뭐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동물한테는 뭐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성 물질은 많고요. 저희 같은 화학 종사자는 이걸 뭐 다양한 화학 물질 만들 때 쓰는 원료 물질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면 통조림캔은 왜 종류에 상관없이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라고 설명드리면 사실 음식 같은 건 이제 통조림캔이라는 게 생으로 넣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조리가 된 상태에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당과 아미노산이 존재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퓨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돼요. 그래서 통조림캔 대부분 제품에서 퓨란이라는 게 관찰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르면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B 가능 물질로서 2B군에 속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동물 실험해 보면 간간히 이제 암이 발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휘발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통조림캔 제품이 있으면 뚜껑을 열고 뭐 5분, 10분 있다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뚜껑 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날아가요. 휘발성이 좋아서 날아갑니다. 그럼 하물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참치다. 참치캔 통조림이면 우리가 김치찌개 먹을 때 이거 딱 넣어서 끓였어요. 아니 그냥도 휘발이 잘 되는데 끓이면 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실제 그래서 퓨란은 잘 날아가요. 열만 가해도 잘 날아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퓨란 때문에 캔 통조림을 뭐 피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뭐 이렇게 열을 가는 게 아니면 그냥 뚜껑 열어놓고 진짜 5분, 10분만 있다 드셔도 눈에 띄게 확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통조림 캔은 그러면 무조건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만약에 통조림 캔이라고 이제 금속 재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금속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금속이 이제 부식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물이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부에는 뭔가를 코팅하게 됩니다. 코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뭐냐면 화학물질이 에폭시 수지라는 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에폭시 수지로 이게 또 싸고 효과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잘 달라붙고요. 정말 안정해요. 내화성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에폭시 수지를 뭐로 만드냐면요. 원료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비스페놀 A, 줄여서 BPA라고 합니다. 이걸로 만드는 에폭시 수지가 가장 널리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PA란 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트나 이런 거 보면 제품 겉면에 홍보할 때 뭐 BPA 프리 제품이다. 뭐 그렇게 막 강조해요. BPA가 도대체 뭐길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져요. 우리 몸에서 안 빠지면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PA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안 빠지면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독성을 일으킵니다. 명확히 밝혀져 있어요. 명확히 밝혀져 있어서 또 빠진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너무 많이 되고 있고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 너무 많이 됐고요. 심지어 어떤 독성학자는요. 실험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보다 한 200만 분의 1로 희석해요. 아주 적은 농도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동물 실험에서도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나더라. 그런 독성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당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화학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럼 이 BPA를 가지고 에폭스수지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캔 통조림을 먹게 되면 이런 BPA에 노출될까? 한번 의심이 되실 텐데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마트 가가지고 큰 대형 마트 가서 통조림 캔을 이제 회수를 해요. 해가지고 그 내에 BPA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80% 이상 대부분의 제품에서 BPA가 다 관찰이 됩니다. 그럼 왜 관찰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BPA를 원료로 만들다 보니까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미반응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름진 거나 산성 물질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했을 때 BPA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걸 드시게 되면 환경 호르몬도 같이 먹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요즘 초등학생들, 여학생들 보면 초경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초경에까지 영향 주는 게 바로 저 BPA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몸에서 몸 검사를 해보면 BPA가 다 관찰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 검사했을 때 뭐 그런 것들 충격을 안겨준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급식만 먹어도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걸 하나에 또 다르게 이제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막 광고예요. 우리 제품 BPA가 없습니다. 통조림 K지만 BPA가 안 나옵니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PA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냐면 그런 제품들은 다른 걸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BPA가 아니라 BPS 또 나는 또 그 비스페놀류가 많습니다. 다른 걸로 만들었으니까 BPA는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물론 그건 허위 광고는 아니죠. BPA 안 쓴 거 맞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뭐 BPS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BPS 연구가 막 되면서 독성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런 그 코팅제들은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저런 비스페놀류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런 국물류는 드시지 마십시오. 예, 국물류는 드시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통조림 캔에 있는 국물이 우리 제품은 카놀라유로 만들어서 다 드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지 마시고 그냥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팁이 이게 중요한데요.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그 제조일자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제조일자가 보통 안 적어놔요. 그냥 유통기한만 적어 놓는데요. 유통기한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 통조림 캔 제품 유통기한이 보통 2, 3년 정도 돼요. 어떤 제품은 뭐 3에서 5년 정도 되는데 보통 2, 3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유통기한을 봤는데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조된 지 한 1, 2년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건 좀 제조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통조림 캔에다 음식을 담자마자 막 용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유통기한이 좀 많이 남았어요. 2년 이상 남았어요. 그럼 이건 제조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통조림 캔 제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급적 국물 안 먹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매하실 때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적어도 2년 이상 남아있는 제품을 고르시게 된다면 이런 노출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출, 유해 화학 물질을 완벽하게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노출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성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랑 술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담배 2갑을 폈어요. 담배 2갑 폈습니다. 그럼 제가 폐암 진단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막 소주를 하루에 막 3병을 막 모셨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날 간암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도 왜 정부는 담배, 술 줄이라고 막 하잖아요. 아니면 담배 끊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몸이 병들어가기 때문이죠. 암에 걸리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피하면 살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병들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암세포는 하루에도 3,000에서 5,000개 생긴다고 했죠. 암세포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이 그걸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NK세포라든지 T세포가 그걸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암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유해한 화학물질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TV를 통해서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유해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무조건 노출을 최소화하겠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한 생활 영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니어 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